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동산 별별수다 녹화하고 왔어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관련된 얘기랑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관련한 얘기 좀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별별수다 올라오는 것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부동산 뉴스 짤막하게 얼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매 제한 풀려도 썰렁 서울 분양권 거래 절벽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2016년 11월 3일에 뭐가 있었죠? 이번 시장에서의 규제장으로의 첫 변곡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생기고 그 안에서는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에 이제 분양권 전매 기간이 1년 6개월로 되는 규제가 생겼죠. 그래서 2016년 11월 3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내고 분양한 아파트들은 전매 제한이 18개월이 걸렸고, 좀 18개월 할까 그랬다. 1년 6개월 걸렸고, 그래서 그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제 전매가 가능해서 사실 이제 얼마 전이죠. 16개월 그 이후에 분양한 단지들이 이제 풀려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매 제한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썰렁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가 된 단지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위축된 분양권 거래 시장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왜 전매 제한 이렇게 그럴까요? 하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이기도 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팩트만 보자면 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는 95건으로 하루 평균 3.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냈는데 전달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거래가 뜸한 편이고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2.1건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매가 막 풀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거래를 하면 안 되지만 그 기간에도 몰래 불법 전매를 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1년 6개월 사이에 거래했던 내용들이 신고를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좀 몰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 물량들 일단 명의 변경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이후의 물량으로 일부 섞여가지고 이렇게 좀 거래 건수가 많이 보이게끔 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사실 1년 6개월 전매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많이 되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 작년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5% 단일 세율로 때려버렸어요. 50%에다가 지방세 더하면 5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분양권 상태에서 이 전매할 경우에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양도세 많이 내봐야 뭐하러 지금 파나, 좀 있다가 세금이 좀 줄어들면 팔자, 가격이 조금 빠지더라도 세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파는 게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는 매도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프리미엄들은 다 2년 전보다 많이 아파트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 분양권들 중에 피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억대로 막 붙었고 거의 그런 분위기거든요. 55% 세금이면 1억 피면 5,500만원 세금이잖아요. 근데 뭐 피가 지금 3억 붙은데 4억 붙은데 3억이면 1억 6,500만원 세금인데 1억 6,500만원이면 뭐 얼마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못 파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입주하고 팔자. 그냥 아예 입주까지 기다리고 입주하고 나서 전세 한번 놓고 이제 등기 치고서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주택으로 되게 되면 1년 이내 보유할 경우에 1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40% 세율이니까 사실 등기 치고 팔아도 돼요. 등기 치고 팔아도 되죠. 1년 이내 양도세 세율 40%니까 그냥 등기치고 취득세 내고 팔아버려도 사실 세율이 50%에서 40%, 즉 55%에서 43%로 줄어드니까 그게 더 이득이야. 그러니까 아예 좀 기다렸다가 그냥 등기치고 팔지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한 부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2016년 11월 달에도 뭐 추첨제로 당첨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가점제 추첨제 나눠서
하긴 했지만 가점제 당첨자가 많이 있었죠. 가점제 당첨자라는 게 뭐예요? 정확 가점제 당첨자라는 얘기. 주택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점제로 당첨됐다는 얘기는 다 무주택자고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 오래된 사람, 무주택자 이런 사람이 가점도 높은 이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당첨될 거거든요. 이 무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예외 규정을 둬서 이렇게 지금 50% 중과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율대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얼마 있으면 일반 세율대로 세금 낼 수 있냐면 분양권으로 2년 보유를 해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2016년 11월에 분양했고 올해 그때 만약에 11월에 분양해서 계약했다라고 하면 보유한 지 2년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2018년 11월 이후가 되면 또는 12월에 분양했으면 2018년 12월 이후 2017년 1월에 분양했으면 2019년 1월 이후가 되면 보유기간 2년이 되잖아요. 즉 그 물량들은 그러니까 세율이 완전히 많이 줄어들어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언제 나온다? 적어도 올가을 이후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몇 달만 더 기다리면 세금이 왕창 줄어드는데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 절벽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세금 문제가 되게 크다. 이게 거래 절벽이라는 게 괜히 제목만 이렇게 보면 거래 절벽이야? 사는 사람이 없구나. 사는 사람이 없구나도 있죠. 사는 사람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매도자 측면에서도 물건을 내놓기에는 세금이 너무 크니까 조금 기다리면서 물건이 나오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추첨제로 당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추첨제로 당첨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는 것보다 등기 취급하는 게 세금 같은 금액에 팔더라도 훨씬 손해 많이 쥐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있어 본다. 그런 사람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대형 빌딩 주상복합이 죽은 상권을 살릴 것이다. 세운 상가일 때 술렁인다.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 같으세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아주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얘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그림 처음 나올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세운 상가 주변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 사업하면서 아주 그냥 막 200층짜리 건물 지을 것처럼 처음에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금세 그 얘기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그 주변에 문화재 시설들 많잖아요. 종묘 이런데요. 무슨 초고층이냐. 안 된다. 문화재청 반대하고 그래서 높이들이 다 잘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세운상가 주변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하던 데들이 50층, 60층 막 이렇게 또는 고층 지으려고 하던 데들이 층고들이 다 잘리게 되니까 고층을 못 짓게 되니까 사업성들이 다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봤던 내용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들어보신 데가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세운사구역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저도 세운사구역 건축심의 관련해서 나올 때 사업시행인가 나올 때 이제 자료들 보면서 무슨 구름처럼 막 이렇게 11개 동이든가 굉장히 많은 개수 동에다가 복합 건물들 짓는다. 그래서 저도 세운상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락기들 좋아해서 세운상가들 종종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게임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사려고 또는 이제 게임기 고장 나면 거기에 이제 수리하시는 장인분들이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근데 가면 이제 딱 세운상가의 3층에 요번에 이제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 그래서 보행자 도로들 연결해가지고 남산까지 있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따라 가다 보면 지금 여기 기사에서 언급된 세운 사구역이라든가 진짜 이 노후한 지역들이 다 보여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이건데 이제 제가 딱 가면 1호선 타고 가면 종로 3구역에서 내려서 세운 2구역이라고 돼 있는 이 길을 쭉 지나가지고 종묘 앞쪽에 이 세운상가 북측에 보면 이상한 로봇 만들어 놓은 거. 진짜 이상한 로봇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그걸로 쏙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바로 이제 동쪽편, 종로 가는 그 옆에 동쪽편이 세운 4구역이죠. 여기가 이제 개발하는 거고 이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이 낙후되어 있는 골목들 중심으로 해서 세운 몇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이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요. 이렇게 도시환경정비 사업 같은 경우 쉽게 투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투자 금액도 크고 무거워서 잘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니까 이렇게 구역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는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의 구역별 현황이나 추진 상황들 같은 건 한번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사업이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종묘 북측에 있는, 종묘 바로 밑에 세운상가 동쪽 북쪽에 있는 이 세운 4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이고, 여기가 최고 15층 규모 구계동 이제 사업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 세운 6-3구역이 몇 개로 갈려 있네요. 지금 풍전호텔, PJ 호텔 동측인 것 같은데, 을지로 4가역 남서쪽에, 이제 여기 보니까 세운 6-3-1구역, 그러니까 6구역 3-1지구, 뭐 3-3지구, 3-4지구 이래가지고 요 블럭들이 여러 개 쪼개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요쪽 블럭들 같은 경우는 좀 층고가 더 높네요. 26층, 27층, 그 다음에 26층 이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들, 예, 뭐 세운 6-3-1구역은 20층 규모라서 그렇게 안 큰데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6-3-3구역 같은 경우는 20층 규모로 해서 714가구, 그 다음에 3-4구역 같은, 6-3-4구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614가구. 이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 지금 뭐 사업시행인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이제 나머지 단계 하니까, 이렇게 도심권의 주상복합 분양 물량들이 내년 하반기, 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정도에는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네요. 그러면서 이 세운상가 주변이 재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거로 정비되는 이 물량들, 그러면서 스카이라인들이 싹 바뀌면서 깨끗하게 정비되는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운 3-4구역, 3-1구역, 3-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요 을지로 3가역 북측이네요. 이쪽도 이렇게 정비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동네들도 바뀌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기사에서는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세운상가가 뭐 큰 움직임이 없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사들을 주로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 세운 3-1, 3-4, 세운 6-3-3, 세운 6-3-4 구역 등 4곳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로 내년 하반기 중 총 2,32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고,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첫 분양이고, 자, 이제 여기 참여 관심 있어 하는 건설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들 지역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또 기존의 이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세운상가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영향을 끼치면서 좀 관심이 생기네요. 예,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지역들도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 제목은 진짜 깬다. 신혼희망타운은 이혼장려타운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도 못했네. 예,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이제 막 좀 일종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신혼, 여기 이제 혼인의 기준이 뭐냐? 재혼도 되냐? 근데 재혼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혼하고 재혼하면 재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신혼희망타운의 신혼 개념 자체가 결혼 후 7년 이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후 재혼해서 7년 이내 맞춘다라거나, 또는 요번에 이제 추가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부모 가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진짜 어떻게 보면 배려가 필요한 계층인데 신혼희망타운 이런 쪽에서 안아주지 않으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도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입주라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분양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번에 다 추가했잖아요. 했더니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억대로 붙을 수 있는 로또 개념이다 보니까 로또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좋은 입지, 예를 들어 수서공공주택지구라든가 요번에 분양한다고 하는 위례라든가
또 앞으로 뭐 성남 요번에 신규 발표 있었던 성남 서현지구라든가 되게 알짜 땅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 또 이제 추후에 나올 때 중에서는 과천 주암이라든가 양재 바로 밑이잖아요. 그런 데들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당첨만 되면 로또죠. 몇 억대 프리미엄에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생각해서 조건이 된다고 하면 이혼을 하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 예. 조건 맞추려 위장 이혼도 우려도 있다라는 건데, 진짜 골 때린다. 예. 설마 그렇게까지야 할까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라고 하는데, 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국토부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엘 시티 청약에서도 위장이혼 의심 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한 의뢰했던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게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이랑 혼인했다, 이혼했다, 다시 혼인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청약 당첨자에서 배제하거나 추후에 뭐 다시 자격을 상실하게끔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참 집이 뭔지 로또가 뭔지 제가 오늘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신혼희망타운 이런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어떤 로또를 안겨주는 소수의 몇 명에게 로또를 안겨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 그대로 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렇게 공공 물량으로 준비되어 있는 물량들을 일부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이런 형태로 재원을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도입해서 간다고 하면 좀 입법하는 목표대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좀 근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긴 합니다만, 좀 씁쓸하긴 해요, 여러모로.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여의도 통째로 재개발한다. 서울역에서 용산까지는 마이스 쇼핑단지를 짓겠다. 서울시장님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고 합니다. 용산엔 광화문 광장급의 대형 광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의도 재구조한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범 아파트랑 아마 공작 아파트일 거예요. 여기가 정비계획 수립하려고 서울시에 냈더니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기 지금 여의도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있고, 여의도 마스터 플랜 수립하면 그때 가서 내용 또 바꿔야 되니까 아예 보류. 그거 나오면 나중에 정비계획 그때 마스터 플랜 보고 그 마스터 플랜에 맞춰서 정비계획 수립해 갖고 넣으세요 라고 해서 밀어놨죠. 이제 그게 밀리면서 나머지 여의도 안에 있는 재건축들도 다 올스톱 멈춰 서버렸죠.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여의도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이냐,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랑 한편으로는 용산도 이제 선거 지나고 나서 용산 개발 계획, 용산 마스터 플랜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될 거냐 되게 궁금했는데 조금씩 얘기가 나오네요. 용산엔 광화문 광장급의 대형 광장을 만들겠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냥 일단 뭐 자료들은 나중에 뭐 마스터 플랜들 나오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뭐 놓고 따로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기사에서 언급되는 요번에 싱가포르에 가서 뭐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여의도 용산 개발 청사진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의도는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고 공원,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 방안, 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데,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는 강남 광화문과 함께 3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이고 2030 서울 플랜에서 최고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나 미치겠네. 여의도 전체를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꿔 활력을 불어넣겠다. 신도시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지 않아요? 뭐 안 생각나세요?
전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그 생각나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할 때 여의도 전략정비지구 얘기를 하면서 통합 재건축 등을 하면서 딱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얘기 그대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 가능하고,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주택 아닌 뭐 호텔이든 다른 업무시설 이런 거 넣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구 단위 계획 등등, 그거 하다가 안 했죠. 주민들 반대가 커서. 주민들이 통합 재건축 이런 게 사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태에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또 밑그림,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가 갔다가 멈춰서서 다시 좀 사라진 그 밑그림을 다시 끄집어내려는 것 같아요.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 방안, 여의도 마스터 플랜, 모양새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큰 밑그림 자체는 거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던 여의도 통합 재건축들, 그 모양이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요거는 여의도 자료는 제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만들어놨던 자료들 어느 정도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좀 보실 수 있도록 링크 해드릴게요. 자, 한편 용산은 어떻게 할 거냐? 용산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의 위상에 걸맞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고 서울역 용산역 구간철로를 지하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나 진짜 아무튼 이 10년마다 이거 맨날 반복되는 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뭐 했는지 아세요? 여기 유라시아 철도, 유라시아 하면 어디예요? 중국 거쳐서 또는 이제 러시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북한을 거쳐서 철도의 중심지 서울역으로 이제 그런 유라시아, 유럽으로 나가는 철도가 시작하는 시발점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출발지자 종착지 위상했는데, 10년 전 오세훈 시절에는 서부 이촌동에 한강변 뚫어가지고 배 타고 중국 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차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꿈은 크고, 밑그림은 크고 넓으면 좋죠. 서울역하고 용산역 지하화하는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죠. 그래서 서울역 마스터 플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 얘기도 사실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00년대 중반부터 지하 공간 개발에 대한 얘기가 뭐 국책 사업인지 아무튼 그런 국토부 연구 얘기로도 계속 있어 왔고요. 이제 요번에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지하화하면서 그 구간에다가 이제 지하화하면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마이스 단지, 쇼핑센터들 들어오고 철로 상부 공간을 덮고 대학 캠퍼스, 도서관, 병원이 들어서게 한 프랑스의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철도 공간들, 이런 공간들 활용해서 유후부지도 또 활용하고, 뭐 위치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 숙소 드래곤 호텔은 나갔으면 좋겠다. 장기로는 국방부도 용산에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다음 세대에서 2단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 숙소하고 드래곤힐 호텔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미군 부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부대만 나가지 말고 다른 것들도 더 같이 나가라. 그래서 공원을 좀 더 온전하게 돌려달라, 그런 요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용산에 세계적 건축가 데이빗 치퍼필드가 지은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이 생겼는데 이런 명소가 곳곳에 들어서야 된다. 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단지 정상화 부분 얘기가 있죠. 근데 이 용산 개발에 오세훈 전 시장이 실패한 이유가 그 한강변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서부이촌동이라고 하는, 제가 어저께 서부이촌동 2촌 1구역 재건축 이제 정비계획 수립했다. 용적률 499.5%, 8개 동 800 몇십 세대 이렇게 해서 사업 정상화하는 방안 정비계획 이제 입안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지, 그 다음에 멀쩡하던 성원 아파트, 대림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수용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해라. 뭐 이런 형태로 사실 저도 그렇게 포함해서 하라고 했던 게 좀 무리한 발상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박원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용산 개발에 실패한 원인이 개발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편입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 기지창 개발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애초에 사유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레일이 갖고 있는 땅에만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뭐 그 정상화해서 이제 매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 정비하든 하려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모양새는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용산 참사가 있었던 용산 국제빌딩 4구역, 용산 국제빌딩 4구역에는 광장이 크게 만들어지고 국립박물관까지 50m 폭의 보행 전용 산책로가 생긴다. 광화문 못지않은 새로운 광장이 서울에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뭐 박원순 시장이 기획한 게 아니라 과거 2001년에 용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최초부터, 이게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알았는데 한 용산 국제빌딩 4구역, 우선 4구역 한 14,000평 정도 되는데 택지가 한 8,000 몇백 평 되고요. 그 다음에 한 6,000평 정도가 공원 도로 등에 해서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옆이 이제 용산 시티파크 안에도 이런 식으로 기부 체납하는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용산공원 남측지라고 해서 지금 파크타워인데, 그 북측에도 이렇게 이어지는 공원 만들어 기부 체납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용산국제빌딩 4구역 맞은편에 보면 용산역 전면 2구역, 그 다음에 용산역 전면 3구역 사이에도 가보문진 공지로 공원 만들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에 여기가 용산 2지구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산 2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용산역부터 이촌역까지 이어지는 넓은 지상공원, 광장 이런 게 계획이 원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 보행 전용 산책로, 광장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뭐 광화문 광장 못지않은 새로운 광장이 용산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요 밑에는 또 용산 링크라고 해서 이어서 상업적인 연결들이 이어지게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용산 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새로운 건 없네요. 달고 있었던 내용에 조금 제 반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용산 철도 지하화에 대한 목소리를 되게 크게 내고 있다는 거는 결국 재원의 문제긴 하지만, 이 철도 지하화 이런 것들, 멀쩡한 이 지상으로 좀 잘 다니고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고 하면 시간 걸리는 거랑 결국 돈 문제인데, 아무튼 의지를 이렇게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창동 상계, 일단 뭐 이렇게 도시재생, 저이용 저개발 지역들의 도시재생하면서, 이 말이 도시재생이지 여기는 사실 일종의 개발 사업이거든요. 이제 이런 데들도 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하게 되면 부동산 TV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블로그나 이런 쪽에다가 전문 자료들 놓고서 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좀 보면 약간 조금 소강 상태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휴가철이라서 좀 관심 밀도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무튼 또 그렇지만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이슈들 꾸준히 또 살펴보면서 부동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해요. 내일 또 다른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구독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